자기 집이 자기네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막 무너질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슬럼화가 되어 있는 게 경축이 되는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한건축입니다. 건축 이슈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건축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2024년 4월 7일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이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실 저보다는 더 부동산 쪽이나 시행 쪽 전문가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해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건축 전체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흘러가는지, 재건축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재건축할 때 뭐가 위험한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반인 분들을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개월 전 뉴스인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 안전진단 폐지를 발표했는데 시장은 뜨뜨미지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너무 핵심을 잘 집어냈어요. 첫 번째는 뉴스의 초반부에 보면 정부의 발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건축뿐만이 아니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어마무시하게 크게 바뀝니다. 정권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시장만 바뀌어도 이미 시장이 훅훅 바뀌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까지 바뀌어버리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유차를 그렇게 사라고 좋다고 해가지고 경유차를 사더니 지금은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 못 들어옵니다. 벌금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부의 발표를 함부로 믿고 움직였다가 낭패입니다. 근데 하물며 한두 푼이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가 잘못 엎어지면 회사가 망합니다. 일군 회사들도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부의 발표만 믿고 당장 움직이기에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저 너무나 동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된다고 하죠? 고금리, 고물가로 재건축 사업성을 갖추기 어렵다. 즉, 지금 안전진단이 되든 안 되든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또 분양의 문제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 분담금이 얼마요? 5억이요. 아파트 값만큼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당연히 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파트에 겨우 지금 아직 빚도 못 갚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분담금 어떻게 해요?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담금 5억을 내고 100% 확실하게 내가 그것 이상으로 벌 수 있다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닌 케이스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과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굳이 재건축을 해야 되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재건축을 하는 이유,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을 말 그대로 건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을 왜 다시 할까요? 건물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작은 개인의 건물과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 건물은 아파트로만 한정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작은 개인의 건물은 자기가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짓고 허물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내용은 한두 사람의 이권이 걸린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제약을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합 건축물은 다시 짓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를 충족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거기에 살던 여러 사람들이 피해 볼 수도 있고 주변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파트를 왜 도대체 재건축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노후화는 무슨 얘기냐? 아파트의 외관과 구조적인 노후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외부는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돈을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내부는 우선 첫 번째, 구조적으로는 어떠냐? 아파트는 거의 99% 뭐죠? 콘크리트조입니다. 콘크리트의 내후 현황을 우리가 보통 얼마로 보느냐? 200년 가까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짓고 나면 200년 동안 큰 문제가 없으면 구조적으로 위험할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설비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과 관련돼 있는 위생 배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위생 배관들은 PVC 아니면 금속일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는 금속이고요. PVC는 요즘에 많이 쓰죠. 이게 몇십 년 못 가요. 한 2, 30년만 지나도 이제 녹이 슬고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의 용량이라든가 정화조의 용량이나 성능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이미 옛것이 되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 건축 비롯해서 사회적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 환경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죠. 집에 물을 틀었는데 쫄쫄쫄쫄쫄 나와요. 누가 만족해요? 보일러를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바로 안 나와. 만족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로 설비의 노후화가 될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또 얘기를 들면 전기 같은 겁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비롯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선의 굵기가 2.5 스퀘어라고 부르는 제곱밀리미터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1.5로도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선의 굵기가 다 얇습니다. 지금 지은 아파트들은 조금 더 굵어졌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굵어지겠죠, 법적으로. 그런데 선의 굵기는 뭐와 연관이 있냐? 전기를 쓸 수 있는 용량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기선에 많은 용량의 부하가 걸리면 뭐가 일어나죠? 피복이 녹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선들끼리 뭉칩니다. 뭉치면 뭐가 일어나죠? 스파크가 튀죠. 스파크가 튀면 뭐가 되죠? 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의 주방에는 뭐 식기세척기와 오븐과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가 없거나 힘들 이유가 커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리모델링 새로 싹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를 그대로 쓰기가 힘들다라는 게 지금의 측면인 거죠. 자, 이렇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걸 좀 뜯어 고쳐서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은 너무나 좋은데 자기 집 아파트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돈입니다. 지금 내 아파트가 뭐 오래전에 사가지고 살고 있어. 5억입니다. 지금 시세가.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300세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적률 같은 것들이 과거에 지었을 때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300세대밖에 못 지었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지어진다라고 쳐볼게요. 되게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는 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700세대가 늘어났어. 그러면 우리 아파트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700세대잖아요. 그죠? 5억에만 팔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4,500억입니다. 4,500억. 근데 아파트를 새로 지었어. 지금 5억 해요? 안 한다고요. 신축 아파트잖아요. 막 이제 10억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7천억입니다. 7천억.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300세대, 기존에 살고 있는 300세대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분양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가져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돈을 가져가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5억짜리 아파트가 결국엔 다시 10억이 되니까 5억에 또 차익이 생겨요. 사실은 이 분담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것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세 차익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이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가 커요. 자기 아파트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재건축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게 충족이 되어야 되느냐인데 이 프로세스상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네이버에 치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그냥 이걸 쭉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이 포스팅 하나를 보고 그냥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세대수가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큽니다. 나머지는 다 재건축한다 그러면 거의 다 뭐 큰 문제 없어요. 첫 번째, 지은 지 얼마나 됐냐, 이 노후화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느냐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하냐,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취약하냐, 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자, 세대수 조건들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막 나홀로 아파트 한 동 있고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면 재건축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재건축 연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30년입니다. 즉 지은 지 30년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우리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안전진단입니다. 결국엔 노후화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후화는 구조 노후화와 주거 환경 노후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구조 노후화입니다. 자, 이 두 개를 평가해서 점수를 우리가 나올 텐데 100점에서부터 0점까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등급으로 우리가 환산해요. 그러니까 A등급부터 뭐 2등급, 사실 중간에 C, D 등급이 사실 가장 많긴 해요. 물론 B도 많지만. 그래서 이 A, B, C, D 등급을 매깁니다. 즉 노후화가 점수가 낮을수록 등급이 낮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구조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살고 싶지 않은 아파트 2등급이 나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자, 뉴스 기사만 재건축만 치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안전진단 2등급 최종 통과해서 경축을 합니다. 자기 집이, 자기네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막 무너질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슬럼화가 되어 있는 게 경축이 되는 세상입니다. 뭐 TV에도 나왔어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대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쾌적하지 못한 게 너무 경축할 일인 거예요. 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이 너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게 좋다는, 그리고 우리 집이 슬럼화되어 있는 게 좋다는 이 세상입니다. 자, 이게 진짜 올바른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경축인 일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등급이 떨어질수록, 주거 환경이 점수가 떨어질수록 아파트의 평가 등급이 낮아지고, 낮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건축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일인가 라는 거죠. 최근에는 어떻게 왔냐면요, 평가를 하는, 이 등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구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지금 구조에 보는 걸 좀 줄이겠다. 그럼 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게 좋냐 안 좋냐 이걸 굳이 제가 뭐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개념상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을 덜 보겠다, 다른 요소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야 됐습니다. 즉 2등급 가까워질수록 됐는데,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점수가 조금 올라가도 재건축할 수 있게 바꿔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첫 번째, 어떠한 시각이 있냐, 왜 국가에서 이런 걸 컨트롤하냐. 아니,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인데 자기 집이 노후화가 됐든 안 됐든 다시 짓는 게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국가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 짓는데 왜 굳이 자꾸 국가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과하지 못하면 못 짓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한편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이 재건축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지? 자꾸 왜 확대하는 거야? 건설 경기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한가? 이런 식의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을 제한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자꾸 완화를 시켜주니까 이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재건축을 한다는 게 무슨 신호냐? 첫 번째, 돈 버는 신호다. 과거에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환경이 안 좋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재건축되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 거면요, 여러분들이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 진단을 받아서 평가 등급을 다 받아야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재건축이 확정이 되고, 이걸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셔야 되고요. 뭐 직접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조합 설립돼 가지고 여러 시행사랑 컨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분담금도 이제 확정을 짓고, 이 분담금으로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 어딘가 살아야 될 겁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런 것들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70-80%는 빠그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합장이 튀기도 하고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담금이 2억이라서 시작했는데 분담금이 막 5억, 6억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돈이 그렇게 다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가 겪어집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가실 거면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시면 안 돼요. 또 재건축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재건축이 아직도 안 되는 아파트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아파트를 새로 짓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세대수를 늘려서 적은 세대가 분담한 걸 가지고 돈을 더 확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는 거죠. 뭐 몇백만 원만 가지고도 서로 사기와 이런 난투가 벌어지는 세상에서 몇억 혹은 몇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건 사고가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넘어가도 다행인데, 실제로는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재건축을 계속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과 비용의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 뜨뜻미지근한 상태이다라는 것과, 왜 재건축을 하는지, 그리고 재건축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고,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집에 들어가 살 거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측면을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보는지 두 가지 측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충분히 있지만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